안녕하세요. 자, 맥스에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나 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미지를 또는 영상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설정이냐? 렌더 셋업에서 렌더링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전 설정해야 됩니다. 즉, 렌더 셋업에서 렌더링에 관련된 사전 설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때 렌더링에 관련된 사전 설정이라는 것은 해상도, 그 다음에 어떤 렌더러를 사용할 것인지, 그 여부들, 그 다음에 채널의 생성 여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나 영상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이미지나 영상을 2D 프로그램이나 또는 영상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 우선 이미지를 하는 우리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미지를 뽑아내죠. 이때 이미지는 2D 이미지입니다. 이 2D 이미지를 포토샵 같은 편집 프로그램, 즉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추가 작업이냐? 어떤 밝기라든지 대비라든지 또는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성이라는 것은 사람, 나무, 그 다음에 배경, 자동차, 이러한 모든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렌더링된 이미지와 합성을 해버리는 거죠. 합성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제 프린터기로 출력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을 하기 위한 렌더 셋업 작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렌더 셋업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렌더러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렌더러를 이용하는지, 또는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렌더러라는 부분, 어떤 렌더러를 사용할지 여부는 매핑과도 관련이 있고요. 조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명과도. 즉, 렌더러에 따라서 사용하는 맵과 메터리얼이라는 부분과 맵이 달라지고요. 조명도 달라집니다. 조명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렌더 셋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렌더 셋업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상단에 보면은 타겟, 프리셋, 렌더러, 그 다음에 뷰 투 렌더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 여러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탭은 여기서 설정을 렌더러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커먼 탭이고요. 이 커먼 탭은 어떤 렌더러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탭들은 렌더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V레이, 멘탈레이, 아놀드, 아이레이, 퀵실버 이런 다양한 렌더러들이 있는데, 이러한 렌더러에 따라서 전부 다른 옵션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골 때리게 생각하죠. 골 때린다. 말이 좀 험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골 때리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렌더를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죠. 아무튼 자, 하나씩 보면요. 처음에
타겟이란 건데, 이 타겟은 렌더링 옵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더라고 얘기하면 바로 요겁니다. 프로젝션 렌더링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렌더 버튼을 누르실 때,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잘못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렌더링이 이루어지죠. 이 옵션 자체가 프로젝션이란 옵션입니다. 렌더의 가장 기본값이고요. 렌더를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터액티브 렌더링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반복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반복 렌더링. 이 반복 렌더링이라는 거는 주로 네트워크 렌더링이나 또는 배치 렌더링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인데, 인터액티브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액티브 세이드 모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액티브 세이드 방식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하드웨어 사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스캔라인 방식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캔라인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GI 계열의 렌더러들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뷰포트에서 어떤 화면을 이동한다든지 또는 물체를 갖다가 추가 삭제한다든지 또는 재질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스캔라인 방식에서요. 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렌더링 해야 되죠. 하지만 액티브 세이드 모드에서는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스캔라인에서는 아무리 해도 렌더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아놀드라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GI 계열을 렌더인데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렌더링 걸면요. 자, 액티브 세이드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자, 아놀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프로덕션이죠. 자, 액티브 세이드로 바꾸고요. 이동하면 보시면 마치 이렇게 다시 뭔가가 나타나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은 속도가 왜 이랬노죠 갑자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어, 어떤 뷰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렇게 재질을 바꾸실 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액티브 세이드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하드웨어 사양이 좀 받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주로 테스트할 목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테스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재질이나 어떤 위치를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잘 쓰고요. 그럼 A360 클라우드라는 방식은 클라우딩 방식입니다.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브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이동시켜 두고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로젝션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이 프리셋은 사전 설정 값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지정해 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캔라인 방식인데 라이팅 드래프트라고 해서 일반 표준 상태의 표준 표준 설정 값에 의해서 렌더링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이, 즉 높은 해상도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 거고요. 그러면 레디오시티라는 걸 이용해서 표준 상태로 렌더링, 그럼 레디오시티라는 걸 이용해서 고화질 상태로 고화질 이미지를 얻기 위한 렌더링 방식, 이렇게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어떤 Vlay라든지 멘탈레이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은 로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설정 값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러드릴 수 있고요. 또는
본인이 여기서 어떤 렌더러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설정들을 세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VDA를 이용하면은 VDA 뭐 미디엄 정도 설정이다. 이렇게 미디엄 세이브. 그다음에 아주 높은 해상도다. 그러면 하이 또는 테스트할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TST 이런 식으로 값 어떤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 설정할 필요 없이 이것만 불러와서 사용을 로드 그러니까 로드 기능을 통해서 불러와서 렌더링 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렌더러는 어떤 렌더러를 사용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스캔9 렌더링 방식이고요. 나는 아놀드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아놀드 렌더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탭들이 전부 다 그에 맞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아트를 이용하겠다. 그럼 아트 렌더러 환경으로 이렇게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뷰투 렌더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뷰포트를 렌더링 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퍼시픽 15 화면이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퍼시픽 15로 바뀌게 되고요. 자, 카메라를 삭제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삭제하고요. 자, 탑으로 바꾸면은 탑, 프론트로 바꾸면 프론트, 퍼시픽 15로 바꾸면은 퍼시픽 15 이렇게 활성화된 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럼 우측에 보면 자물쇠 기능이 있는데요. 이 자물쇠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른 뷰포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 뷰포트만 고정이 되어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커먼 탭에 보면요. 커먼 탭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단일한 이미지로 렌더링 할 것인지 또는 영상으로 렌더링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좀 싱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입니다. 2D 이미지 한 장, 사진 한 장. 우리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사진 한 장 사진을 찍죠. 그와 마찬가지로 싱글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일한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트랙바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0프레임이죠. 지금 1프레임입니다. 0프레임. 지금 0프레임에 있는 이 이미지 이 뷰만 렌더링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every number 프레임입니다. every number 프레임. 요거는 뭐냐면은 자 active time segment에서 지정한 어, 프레임만 렌더링 하겠다 뜻인데요. 여기 보면 0 to 100이라고 되어 있죠. 즉 0부터 100 프레임까지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 5로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5프레임, 10프레임, 15, 20, 25, 30 이렇게 여기서 입력한 프레임 번호에만 렌더링을 건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어, 싱글 경우에는 요 한 장, 사진 한 장이고요. 액티브 타임 세그멘트라는 거는 여기서 지정한 프레임 번호 5번, 10번, 15번, 20번 이런 식으로 5프레임 단위로 렌더링 하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3을 입력했을 때 그럼 3프레임 자 3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6프레임으로 갑니다. 즉 배로 가죠. 배. 그 다음에 9프레임 그 다음에 12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 설정한 값의 배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렌지라는 거는 이 프레임 번호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0에서 100이라는 거는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전체를 다 렌더링 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진이 100장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아래쪽에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 3, 5,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1, 3, 5에서 10이 됐는데 이거는 1프레임 렌더링 걸고요. 렌더링. 그다음에 3프레임 렌더링 걸고요. 그다음에 5프레임에서 12프레임까지 렌더링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프레임 콤마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3프레임 렌더링 걸고요. 그럼 2프레임은 빠지겠죠. 그 다음에 4프레임도 빠지겠죠. 그 다음에 5에서 12프레임까지 렌더링 건다. 그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건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정한 거죠. 즉 나는 뭐 10프레임 렌더링 걸고요.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20프레임 렌더링 걸고 그 다음에 30에서 100프레임까지 렌더링 거라 이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또는 영상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뷰 투 렌더러, 에어리어 투 렌더러라는 거는 렌더링하는 방식을 렌더링하는 영역이죠. 렌더링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뷰라는 거는 비포토 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렌더링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 버튼을 누르실 때 비포토에 있는 모든 물체를 렌더링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렉트 있는데요. 이건 선택한 것만 렌더링 하는 겁니다. 즉 비포토 상에서 어떤 특정한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요것만 렌더링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X자 눌렀습니다. X자 누르면은 비포토 상에서 삭제가 되죠. 자, 렌더 버튼 누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한 것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전이 있는데요. 리전은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렌더링 하고자 하는 영역을 여기서 지정하는 건데 여기 렌더링 화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뷰포트에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뷰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장면을 렌더링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조절자가 동시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렌더 버튼 누르면은 이 부분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조절해서 렌더, 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렌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크롭이라는 거는 잘라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띄워서 렌더링 하는 겁니다. 자, 잘라서 이렇게 렌더링 되죠. 그때 이 해상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에서 설정한 해상도를 따라서 전체 화면으로 띄운 다음에 이 부분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블로업이 있는데요. 블로업은 크롭의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뷰, 셀렉티드, 리전 이 세 가지입니다. 뷰는 전체 장면을 렌더링하는 거, 셀렉티드는 선택한 것만 렌더링하는 거, 선택한 것만 렌더링하는 거, 그 다음에 리전은 렌더링할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인테리어나 건축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물체만 제대로 모델링이 됐는지, 제대로 재질이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로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아웃풋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미리 설정된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자, 아웃풋 사이즈라는 것은 출력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출력 크기 또는 해상도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자, 보면은 미리 설정된 값들이 있는데요. 35mm 1.316대 1풀 어페어처, 35mm 1.37대 1 아카데미, 35mm 1.66대 1 CI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CIN이가 뭡니까? 영상이죠, 영상. 어디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사용되는 방식, 시네마틱, 즉 영상용, 영화용 이미지라는 뜻이고요. 앞에 1.85대 1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입니다. 뭐, 자, 35mm 필름을 사용하는데, 가로의 픽셀과 세로의 픽셀 비율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1대
1.361 1.316 대 1 풀이래요. 풀. 영상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 상영할 때 풀로 영화를 재생할 때의 어떤 해상도. 그다음에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라는 거는 간소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주로 뭐랄까요? 영상용으로 제작할 때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2D 그러니까 이미지를 출력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width height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뜻합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자, width height 요 값을 밀리미터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밀리미터로. 이건 밀리미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Visualization이라는 해상도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dpi입니다. dpi. 즉 가로가 640 dpi고요. 세로가 480 dpi라는 얘기입니다. dpi는 dot per inch라는 용어를 쓰죠. 즉 1인치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1인치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정밀하고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상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깨끗한 이미지가 되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값이 떨어지면은 1인치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 같은 이미지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건 해상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해상도를. 해상도가 높다, 해상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사진의 정밀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해상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출력을 할 때요. 포토샵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토샵을 기준으로 해상도를 설정을 하는데 자, 종이에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작업을 완료를 한 다음에 실제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린터기에서 출력할 때는 종이를 쓰죠. 종이는 단위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이의 단위계는 밀리미터를 씁니다. 밀리미터. A4 사이즈와 그러니까 A3 사이즈와 A4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A4는 297mm 곱하기 210mm입니다. 그리고 A3는 420mm 곱하기 297mm를 사용하죠. 이때 중요한 게 요겁니다. 밀리미터. 근데 여기서는 640 위더스와 헤드 요게 뭐라고 했죠? DPI라고 했죠. DPI. 그러면은 요거는 인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미터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4 사이즈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인치를 밀리미터로 환산 작업해야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mm 곱하기 150 나누기 25.4 이렇게 됩니다. 또는 210 곱하기 150 나누기 25.4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297mm 또는 210mm 요거는 A4 사이즈죠. 종이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럼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합니다.
150, 150 또는 이걸 해상도를 좀 낮게 할 경우에는 72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72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DPI입니다. DPI. 이 DPI는 포토샵에서 새로운 캔버스를 열 때 해상도입니다. 요 값은 포토샵에서 캔버스 오픈할 때 사용하는 해상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나누기 한 다음에 25.4 25.4 25.4 25.4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요거에 1753 또는 절상을 하면 1754가 됩니다. 자,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1240이 나옵니다. 1240. 그럼 여기다가 값을 입력합니다. 1754 또는 1753을 입력하시고요. 헤이스에다가 124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이미지 비율에 1.414가 나오는데요. 1.414 또는 1.415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걸 4로 하면은 5가 되죠. 3으로 하게 되면은 4가 됩니다. 이 값을 지켜야 됩니다. 이래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앞서서 150, 150, 72, 72 요 값은 포토샵에서 보시면은 서로 만들기 클릭하죠. 그러면은 해상도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밀리미터로 되겠죠. 일단 밀리미터로 하시고요. 297 되죠. 그 다음에 210이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 요겁니다. 요거는 인치로 되어 있죠. 즉 여기서 150을 입력하느냐 또는 72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맥스에서 요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50이라는 수치하고 72라는 수치 72 DPI는 일반적으로 일반 신문이라든지 또는 일반 잡지에서 사용되는 해상도입니다.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요. 일반 잡지나 일반 신문 용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또는 웹용으로 제작할 때는 72 dpi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럼 150 dpi는 고화질 잡지입니다. 고화질 잡지. 자, 요거는 상품 카탈로그 같은 거 있죠? 이 상품 카탈로그나 전자제품 같은 거 광고할 때 이런 용도로서도 사용되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그럼 300dpi까지 쓸 수도 있는데요. 300dpi. 이거는 초고화질입니다. 초고화질 해상도. 자, 요거는 주로 여성 잡지를 많이 들어가죠. 여성 잡지 또는 패션 잡지. 요런 어떤 심미적으로 아주 고화질의 사진을 요구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300dpi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dpi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입력한 해상도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잘 결정을 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요 DPI 150 DPI를 쓰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라고 적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요. 297mm 이건 A4 기준입니다. A4 기준으로 곱하기 150 나누기 25.4mm 이 되죠. 이 25.4는 뭡니까? DPI 이걸 밀리미터로 바꾼 값입니다. 바꾼 값. 자, 1인치를 1mm로 바꾼 값. 이게 25.4mm죠. 이걸 미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54m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754 또는 1753이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297
곱하기 150이죠. 나누기 25.4 엔터 치면은 1753.937 이렇게 나오는데 절상하느냐 절사하느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1754, 1240 이렇게 값을 입력한 다음에 렌더 버튼 눌러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뭐 난 640에 480 해상도로 렌더링 하겠다. 또는 320에 240으로 렌더링 하겠다. 크기가 작아지죠? 800, 60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미지 에스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미지 에스펙이라는 거는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자, 1.333이란 값은 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 차이. 가로는 800이고 세로는 600인데 이 차이가 가로와 세로 비율의 1.333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이라는 거는 이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즉 1인치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가로와 세로 비율이 1대1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값은 앞서서 여기서 설정한 또는 사용자가 계산한 공식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게 되는데 1.414, 1.415 이 정도 됩니다. 그게 정확한 값이고요. 계산해서 놓는 값입니다. 자, 이거는 바뀌면 안 되고요. 그럼 아래쪽에 옵션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렌더링 할 때 어떤 옵션을 통해서 렌더링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앰모스피어라는 것은 대기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렌더링 메뉴 인바이러먼트 부분에 보면은 앰모스피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구성하였죠. 파이어 이펙터, 불이 나타나는 효과, 그 포고, 안개입니다. 안개 효과, 볼륨 포고, 안개를 뚫고 마치 볼륨처럼 어떤 그 직진하는 여러 가지 삐죽이 효과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역시 볼륨 라이트는 마찬가지인데 포고를 쓰실 때 이렇게 옵션들이 또 나옵니다. 뭐 여기서 이런 효과를 만들었을 때 이런 효과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펙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륨 앤 이펙트 대하상자 여기 이펙트 여기서 애드 버튼 클릭해서 특수한 이펙트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이펙트들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를 표현할지 안 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 이건 숨겨진 오브젝트죠. 자, 이거 하이드 시켜버리면은 숨겨지죠. 렌더링 걸면은 안 나타납니다. 체크하게 되면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션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비트맵 퍼포먼스 앤 메모리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트맵에 대한 성능과 메모리에 관련된 성능을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세팅 앤 디폴트 포 비트맵 프록시 되어 있고요. 이 프록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좀 더 속도를 빨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픽 카드의 그러니까 이거는 비포토 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매핑을 한다든지 또는 오브젝트들을 아주 수없이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비포토 성능이 떨어져서 버벅거림이나 또는 심할 경우에는 컨버터 다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보완하는 게 프록시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맥스의 기본 셋업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VDA나 멘탈레이나 또는 아놀드나 이런 렌더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프록시라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렌더러를 이용할 때마다 프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잘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렌더 아웃풋은 렌더링 할 때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파일 버튼 클릭하셨어요. 지금 C 사용자 도큐먼트 3dmax 렌더 아웃풋이라는 이 부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나는 파일 이름은 뭐 이렇게 두시고요. 그럼 파일 포맷은 PNG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렌더링 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렌더 버튼 누르고 저장하는 거죠. 자, 보면은 도큐먼트, 세드맥스, 렌더 아웃풋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보시죠.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옵션이 되겠고요. 자, 렌더러 더 프레임 윈도우라는 걸 요걸 뜻합니다. 렌더러 더 프레임 윈도우, 렌더링된 창이란 뜻인데요. 요 창을 통해서 실제 오브젝트를 보는 거고요. 요 창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프린트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표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 나타나죠? 다시 표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Scale Exciting Image라는 거는 어떤 오류가 났을 때 그걸 무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옵션이라는 거는 렌더링이 완료되면은 여기서 설정한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한 이메일 주소로 자동적으로 메일을 발송합니다. 즉 렌더링 완료 이렇게 from 이게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입력을 해두고 어, 설정을 해두면요. 렌더링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근데 단 여기 보면 SMTP 서버라고 있는데요. 이 SMTP 서버라는 거는 이 이메일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이메일 서버. 음,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웹 쪽으로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까물까물합니다. 자, SMTP 서버라는 거는 이 이메일을 전용으로 담당하는 서버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뭐 mail.inforia.ne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주로 아웃렛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쓰죠.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개인별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메일 서버를 다 별도로 구축을 하죠.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라는 거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쓰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assign renderer라는 부분이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을 축소한 겁니다. 원래는 맥스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 맥스 버전에 따라 위쪽에 없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 버전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이게 아마 2016 버전인가부터 아마 이 위쪽에 새롭게 추가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프로젝션에 역시 보면은 이렇게 같죠? 이 부분 같고요. 프로젝션. 그다음에 매티리얼 에디터는 사용하는 렌더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아놀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놀드에 맞게끔 매티리얼 에디터가 바뀌게 되고요. 그럼 액티브 세이드 위에서 액티브 세이드를 사용할 때 어떤 렌더를 이용할 것인지를 여기서 진행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커먼 부분까지만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